서영이는 10년 전에 죽었어요. 제12 성광그룹 회장 강태주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어떻게 얼굴도 안 비출 수가 있어요?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 복도에서 전처의 친구가 던진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이가 이혼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혼자서 낳아서 키웠어요. 그날 밤 태주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 알게 됩니다. 전처가 19년간 감춰온 비밀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손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가을,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대연회장이 화려한 조명 아래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열린 대학 동창회에 2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모여들었죠. 야, 저기 강태주 아니야? 성광그룹 회장. 진짜네, 진짜.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태주를 향해 사방에서 시선이 쏠렸습니다. 재계 12그룹의 수장이라는 위치 덕분에 태주는 어디를 가든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샴페인 잔을 기울이는 태주의 눈빛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주야, 오랜만이다. 요즘 뉴스에서 맨날 보는데 실물이 더 낫네. 동기 하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주가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자네도 별일 없고? 별일은 무슨. 나야 평범하게 살지. 자네처럼 대단하진 않아도 편하게 산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들 사이로 지나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동창회 중반, 태주는 잠시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태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죠. 소연 씨?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눈동자 위로 스쳐 지나갔죠. 소연이 고개를 돌리며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잠깐, 소연 씨. 태주가 뒤따라가며 소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랜만이네. 서영이는 잘 있어?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서.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주를 바라보았죠.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영이 말이야. 이혼하고 연락이 안 됐는데 혹시 어디 사는지 알아?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을 태주를 노려보던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10년 전에 죽었어요. 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백혈병이었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태주가 벽에 손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랐어.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요. 전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어떻게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출 수가 있어요? 태주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부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연이 태주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듯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영이가 왜 그렇게 된 거야? 소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소연이 입을 열었죠. 서영이가 이혼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당신 아들이에요. 서영이가 혼자서 낳아서 키웠어요. 태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서영이가 왜 나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소연이 차가운 눈빛으로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혼할 때 합의금이랑 같이 재접촉 금지각서를 요구했대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건 서영이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보다 시어머니 편을 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거야? 서영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신 성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대요. 태주가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한 거야? 치료는 제대로 받은 거야?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항암 치료 몇 번 받은 게 다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당신한테 손 안 벌렸어요. 태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 같은 소리를 냈죠. 아이는 어떻게 됐어? 지금 18이에요. 외할머니랑 경기도 외곽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서영이가 죽기 전에 그 애한테 당부했대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태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죠.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다니. 저도 장례식 때 당신한테 부고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서영이 유언이 그거였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소연이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태주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태주 씨를 탓하지 말라고. 그게 서영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소연이 태주의 옆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동창회장으로 돌아온 태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기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태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태주야,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태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주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태주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태주야, 사람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태주를 들것에 실었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태주는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다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민정이 아들 현우와 함께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죠. 남편 어디 있어요? 강태주 환자요. 민정이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민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민정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쓰러진 거예요?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입니다.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민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태주를 바라보았죠.
옆에 서 있던 현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아버지가 괜찮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지.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눈빛에는 걱정 이면에 알 수 없는 불안이 깔려 있었죠. 현우야, 너 먼저 가봐. 나 좀 이따 갈게. 어머니도 같이 가요. 아버지는 내일 면회 시간에 오면 되잖아요. 아니, 난 좀 더 있을게. 비서실 직원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결국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민정은 복도 끝에서 태주의 비서실 직원을 발견하고 다가갔죠.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에 누구랑 얘기했어요? 비서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복도에서 박소연이라는 여성분과 대화를 나누신 직후에 쓰러지셨습니다. 박소연? 그게 누구야? 민정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회장님의 전 부인이신 윤서영 씨의 대학 친구라고 합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태주를 바라보았죠. 17년 전 결혼할 때 전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녀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말을 믿었는데 지금 와서 남편이 전처의 친구와 만나 쓰러졌다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3일 후 태주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죠. 태주가 고개를 돌리자 비서실장 오정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야? 서울대 병원입니다. 3일간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태주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정국이 재빨리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죠. 사모님과 도련님께서 매일 오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정국아. 예, 회장님. 태주가 정국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빛났죠. 윤서영이라는 이름 알지? 예, 회장님의 전 부인이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해. 아들이 있다더라.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극비리에 파악해. 정국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드님이요? 출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그리고 하나 더. 태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비서실 기록이랑 개인 금고 내역까지 확인해봐. 혹시 어머니가 서영이 죽음이나 아이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정국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태주 곁을 지켜왔지만 돌아가신 선대 회장 부인의 행적을 조사하라는 지시는 처음이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정국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태주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았죠.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의 수줍은 미소가. 일주일 후 정국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태주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이 쏟아져 나왔죠. 윤서영의 사망신고서, 장례식장 사진, 그리고 한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졸업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죠. 서영의 부드러운 눈매와 자신의 각진 턱선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름이 강준혁입니다.
올해 18살이고요. 경기도 외곽 마을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국이 서류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서영 씨가 출생신고할 때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강 씨 성은 서영 씨가 임의로 붙인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아직 회장님과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거야? 이혼 후 300일이 지난 시점에 출산하셨기 때문에 자동 친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국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모 여사님의 비서실 기록에서 14년 전 흥신소를 통해 서영 씨의 출산 사실을 파악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태주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예. 당시 강모 여사님께서 서영 씨에게 추가 합의금 1억 원을 제안하시며 아이의 존재를 영원히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영이가 뭐라고 했어? 거절하셨습니다. 태주의 주먹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숨겼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태주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 태주를 괴롭혔습니다. 서영이는 어머니 돈을 거절하고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거네. 예. 그리고 회장님께 연락하지 않은 것도 강요가 아니라 서영 씨 본인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주가 다시 졸업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죠. 성광장학재단 장학생 후보라고? 예.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주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은 우연이었죠.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에 자신의 아들이 지원하다니. 준혁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국문과에 재학 중입니다. 주말에는 마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태주가 서류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영의 마지막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죠. 병상에 누워있는 서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라비틀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서영아. 태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퇴원 당일 태주는 병실에서 민정을 마주했습니다. 여보, 퇴원 준비 다 됐어? 응. 근데 나 오늘 지방에 급한 사업 미팅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해. 민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아직 몸도 안 좋은데. 괜찮아. 중요한 건이라서. 무슨 미팅인데? 그냥 사업 얘기야. 늦으면 내일 들어갈 수도 있어. 태주가 서둘러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정이 뒤에서 태주의 등을 바라보았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운전하는 검은 세단이 경기도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태주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가을빛으로 물든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와 서영의 마지막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 세단이 작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태주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입니다. 정국이 한 집을 가리켰습니다.
마당에서 백발의 노인이 빨래를 널고 있었죠. 태주가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빨래를 널던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고급 세단과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를 발견한 말순의 눈이 가늘어졌죠. 누구세요? 태주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 강태주입니다. 말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내던지고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죠. 이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찾아왔어. 말순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태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딸을 버리고 손자를 모른 척한 인간이 19년 만에 뭘 하러 온 거야.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서영 씨가 돌아가신 것도 아들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 마. 당신 어머니가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을 때 우리 딸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알아? 태주가 빗자루를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영 씨가 스스로 저에게 알리지 않기로 결심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는 거야? 이 뻔뻔한 인간아. 그때 마을 입구에서 자전거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자전거를 세우고 이쪽을 바라보았죠. 낯선 고급 세단과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그리고 흥분한 외할머니의 모습에 준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순이 빗자루를 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인간이 내 아버지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병원비도 없이 죽어갔는지 알아요? 내가 왜 중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해야 했는지 알아요? 태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끝까지 당신한테 연락 안 했는지 알아요? 준혁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의 팔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가며 대문을 세게 닫아버렸죠. 태주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결국 태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던 태주가 세단을 멈추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슈퍼마켓이 보였죠. 정구가 잠깐 내려볼게. 태주가 차에서 내려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죠. 어머, 손님 처음 보는 얼굴이네. 뭐 찾으세요? 아, 그냥 둘러보러 들렀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오래 사셨어요? 그럼요. 40년 넘게 살았죠. 태주가 진열대를 둘러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윤서영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영이요? 아이고, 그 착한 아가씨.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요. 어떤 분이셨어요? 여성이 계산대에서 일어나 태주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영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말순이네 빈 창고 있잖아요. 거기를 개조해서 마을 문고를 만들었어요. 마을 문고요? 네. 자기 돈 털어서 책을 사 모으고 마을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병에 걸린 후에도 치료비 대신 아들 학비를 먼저 챙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겨우 항암 치료 몇 번 받았는데 결국 못 이기고 가셨죠.
여성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일찍 갔는지. 하늘도 무심하지. 태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을 문고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아니요. 서영이 죽고 나서 운영비가 없어서 문 닫았어요. 5년째 방치되어 있죠. 아까워서 어쩌나. 태주가 슈퍼마켓을 나와 세단에 올랐습니다. 정국이 백미러로 태주의 표정을 살폈죠. 회장님, 어디로 갈까요? 서울로 가자. 세단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죠. 며칠 후 성광그룹 본사 회의실에 장학재단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태주가 회의 자료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건 차년도 장학생 선발 기준을 개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기존 조건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출신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갑자기 기준을 바꾸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 재단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진은 경기도 지역 대학생 지원자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특히 실력이 있는데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놓치지 마세요.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태주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죠. 같은 시각 서울 성광그룹 본사 로비에서 민정이 비서실 직원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며칠 전에 경기도 어디를 다녀오셨다고? 예, 사모님. 퇴원하시던 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을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셨는데?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다만 어떤 단층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민정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이만수 씨? 나 한민정이에요. 조사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정은 청담동 자택에서 아들 현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하게 오라더니. 너 아버지한테 전처가 있었던 거 알지? 응, 대학 때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들었어. 그게 왜? 민정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전처가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 뭐? 현우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과 서류가 쏟아져 나왔죠. 강준혁이라고 지금 18살이야. 경기도 외곽 마을에서 외할머니랑 살고 있고. 아버지가 이거 알아? 알지. 얼마 전에 그 마을까지 찾아갔더라고. 현우가 사진 속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촌구석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민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아직 몰라서 그래. 내가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저 애가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으면 법정 상속인이 돼. 상속인? 그래. 유류분 청구권도 생기고 아버지가 유언장에서 따로 지정 안 하면 너랑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된다고.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 애를 아들로 인정하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렀지.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현우가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회사 법무팀을 통해서 친자 확인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아버지 동향도 계속 감시하고. 그래, 일단은 그렇게 하자. 모자가 고개를 맞댔습니다. 2주 후 경기도 외곽마을. 준혁이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성광장학재단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뭐야, 이거. 준혁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장학생 선발 통보서가 나왔죠. 전액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장학금 붙었어. 전액 장학금. 말순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통보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았죠. 성광장학재단? 이거 혹시 그 인간이 뭔가 꾸민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성광장학재단, 성광그룹, 이사장 강태주. 화면에 뜨는 정보를 확인한 준혁의 얼굴이 복잡해졌죠. 성광그룹 산하 재단이 맞네. 이사장이 강태주고. 말순이 통보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받지 마. 그 인간 돈 받으면 안 돼. 근데 할머니, 다음 학기 등록금 어떡해?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잖아. 말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죠. 지금 형편으로는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설령 그 사람이 개입했더라도 내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성적 기준 다 통과했으니까 뽑힌 거잖아. 준혁이 통보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받을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원망 안 해. 근데 용서하는 것도 아니야. 말순이 손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내 맘대로 해라. 대신 그 인간한테 빚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 응, 알았어. 준혁이 통보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죠. 한 달 후 서울 성광그룹 본사 대강당. 성광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50명의 장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준혁이 대기석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카펫이 낯설게 느껴졌죠. 강준혁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 위에는 태주가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주가 장학증서를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두 손으로 증서를 받아들었죠. 태주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준혁의 손에서 굳은 살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긴 굳은 살이었죠. 태주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악수를 풀고 단상을 내려왔죠. 객석 뒤편에서 선글라스를 쓴 두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죠. 현우가 스마트폰을 들어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훗날 증거로 쓸 수 있겠네. 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준혁이 대강당을 빠져나가려는데 검은 정장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준혁 학생이시죠?
비서실장 오정국입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준혁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어디로 가면 되죠? 정국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올라갔죠.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태주가 소파에서 일어나 준혁을 맞았습니다. 앉아라. 준혁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내 어머니가 스스로 알리지 않기로 결심한 거라고 들었어. 그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준혁이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준혁 앞에 내밀었죠. 이건 뭐예요? 14년 전 기록이야.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할머니가 내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제안하며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어. 내 어머니가 거절했다는 기록이야.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던 준혁의 표정은 담담했죠. 내 어머니가 돈을 거절하고 널 지켰다는 거야. 그걸 알아줬으면 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태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해주셨어요. 할머니 돈을 거절한 것도,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도 엄마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태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 탓을 안 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정과 현우가 성큼성큼 들어왔죠. 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민정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죠. 이 사람이 그 숨겨진 아들이야?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팔짱을 끼고 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리 피가 섞였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이잖아. 뭘 기대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준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죠. 나가. 태주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어. 민정이 비웃으며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 회사 주식 8%를 가진 주주야. 법적 배우자로서 권리도 있고, 만약 당신이 저 사람을 친자로 인지하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할 거야. 태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당신이 결정할 일? 우리 현우 앞길에 영향을 주는 일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민정이 돌아서서 준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앞에 멈춰서서 눈을 마주쳤죠. 당신 어머니가 왜 끝까지 연락 안 했는지 알아? 준혁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이었어. 당신도 그 자존심을 물려받았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야. 준혁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주먹을 떨며 민정을 노려보았죠. 어머니에 대한 모독에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자제했습니다. 가자, 현우야. 민정이 현우를 데리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준혁이 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준혁아, 전 사람들과 엮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요. 준혁이 소파 위에 장학 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장학금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태주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태주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정구가, 예, 회장님. 내 일정을 민정이한테 알린 직원이 누구야? 정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해 보니 비서실 김대리가 최근 사모님 쪽에서 금전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즉시 해고해. 그리고 비서실 전체를 재정비해. 알겠습니다. 정국이 나가고 태주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태주의 머릿속에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성공에 목말라 있던 자신. 서영의 따뜻함은 그때의 자신에게 사치처럼 느껴졌죠. 어머니가 이혼을 강요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태주야, 저 여자랑 계속 살면 내 앞길이 막혀. 내 말 들어.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영의 눈물 젖은 얼굴이 아직도 선명했죠. 태주가 이마를 감싸주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서영이 왜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에 상처받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영의 선택이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깨달음에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경기도 외곽마을. 준혁이 외할머니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마루에 앉아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준혁이 말순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아버지 만났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 사과하더라.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말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준혁이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부인이랑 아들이 찾아왔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 엄마 욕까지 했어. 말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뭐라고? 서영이 욕을 해? 엄마가 자존심 때문에 연락 안 한 거래. 나도 그 자존심 물려받았으면 거기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순이 손자의 등을 쓸어주었죠.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 참느라고 미칠 것 같았어.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 저런 사람들한테 시달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겠다 싶더라. 말순이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죠. 이게 뭐야, 할머니? 내 엄마가 남긴 거야. 말순이 상자를 준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봐. 준혁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죠. 날짜 순으로 정리된 편지가 127통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엄마가 아버지한테 쓴 편지야. 붙이려다가 붙이지 못한 거지.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엄마가 네가 성인 되면 전해주라고 했어. 이걸 읽으면 엄마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준혁이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날짜는 이혼 직후였죠. 할머니, 왜 이제야 주는 거야? 네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아버지를 직접 만났으니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온전히 이해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준혁이 편지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방에 불을 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혼 직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태주 씨, 오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당신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어머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서 있는 당신을 보면서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준혁의 눈이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원망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당신한테 나는 짐이었을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준혁이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죠. 두 번째 편지는 한 달 후에 쓴 것이었습니다. 태주 씨, 오늘 병원에 갔어요. 임신이래요. 당신 아이예요.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한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했어요. 근데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겠죠. 그건 싫어요. 준혁이 침대 머리맡에 기대앉아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 태주 씨 결심했어요. 알리지 않기로요. 이건 내 선택이에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나도 상처받았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네 번째 편지. 태주 씨,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아이가 발로 차는 게 느껴져요.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예요. 당신 목까지 사랑해 줄게요. 준혁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출산 직후였습니다. 태주 씨, 오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준혁이라고 지었어요. 당신을 닮아서 턱선이 각져요. 눈은 나를 닮았고요. 너무 예뻐요. 준혁이 코끝을 훌쩍였습니다. 당신 성을 붙여줬어요. 강준혁? 아버지 없이 자라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편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준혁이 3살 때 처음 말을 뗀 날, 5살 때 한글을 깨친 날, 7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서영은 매 순간을 편지에 담았죠. 태주 씨, 오늘 준혁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당신처럼 똑똑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태주 씨, 준혁이가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다만 멀리 살아서 못 본다고요. 거짓말했죠? 미안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3번째 편지는 시어머니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태주 씨, 오늘 어머님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1억 원을 줄 테니 아이 존재를 비밀로 하라고 하더군요.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거절했어요. 돈으로 내 아이를 팔 수는 없어요. 어머님은 여전하시네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준혁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슴이 저려왔죠. 시간이 흐르며 편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영이 병에 걸린 후의 편지였죠. 태주 씨, 오늘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3기래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다음 편지. 태주 씨, 당신한테 연락할까 수백 번 고민했어요. 손이 전화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학비를 먼저 내야 해요. 치료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마을 분들이 돈을 모아주셔서 항암 치료 몇 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비 대신 자신의 학비를 먼저 챙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죠. 121번째 편지. 태주 씨,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준혁이 볼 생각에 눈물이 나요. 준혁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주 씨,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진짜예요.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난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알아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편지. 태주 씨, 준혁이한테 당부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그 아이는 착해서 내 말을 들을 거예요. 준혁이 코를 훌쩍이며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죠. 태주 씨,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편지지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내가 연락하지 않은 건 당신을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성공하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혁이가 언젠가 이 편지들을 읽고 당신을 찾아가더라도 부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생에는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태주 씨. 준혁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준혁이 부은 눈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마루에 앉아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밤새 읽었구나. 준혁이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버지를 원망해서 연락 안 한 게 아니었어. 알아. 서영이가 그랬잖아.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연락 안 한 거였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서영이었어. 끝까지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했지. 준혁이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나 아버지 한 번 더 만나볼래.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원한 게 화해였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말순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인간한테 가면 뭐가 달라지겠어? 할머니, 엄마 마지막 편지 읽어볼래? 준혁이 마지막 편지를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사랑과 용서가 담긴 문장들이 가슴을 적셨죠. 우리 서영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말순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가 원한 게 그거였으면 나도 막을 수 없지. 준혁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다음 날
준혁은 성광그룹 비서실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소식을 들은 태주는 그날 잡혀있던 재계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정국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회장님, 재계 행사를 취소하시는 겁니까? 그래. 준혁이가 만나자고 했어. 30년간 회장님 모셨는데 재계 행사 취소하신 건 처음입니다. 태주가 코트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야. 태주가 비서실장이 운전하는 세단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지정한 장소를 향해 차가 달렸죠. 목적지는 경기도 외곽 마을이었습니다. 서영이 생전에 운영하던 마을 문고였죠. 태주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5년간 방치된 건물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외벽에는 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낡은 현수막이 바람에 너덜거리고 있었죠. 녹슨 철문 앞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요. 그래. 준혁이 철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두 사람이 함께 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서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쓴 도서 분류표,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안내문,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들. 태주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영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었죠. 환하게 웃는 서영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만든 곳이에요. 준혁이 문고 한편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태주를 안내했습니다. 엄마가 이 책상에서 매일 밤 편지를 썼어요. 태주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쓰다 만 편지지와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죠. 액자 속에는 태주의 대학 시절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영이가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네. 엄마가 남긴 편지 읽어보세요. 준혁이 마지막 편지 한 통을 태주에게 건넸습니다. 태주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영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태주 씨,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태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은 건 당신을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태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태주 씨. 편지를 읽는 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죠. 미안해, 서영아. 정말 미안해. 태주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준혁은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바라보았죠. 한참 후 태주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어. 가난이 싫었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준혁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내 어머니와의 결혼 생활을 망쳤어. 당시 나는 서영이를 지킬 용기도 어머니에게 맞설 힘도 없었어. 태주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마을 풍경이 보였죠. 변명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 준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태주 씨도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썼던 말이 떠올랐죠. 엄마가 편지에서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라고 쓰셨어요. 가난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어. 준혁이 책상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태주의 사진이었죠. 엄마가 이 사진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죽는 날까지. 태주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서영이 직접 찍어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 태주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받는 것, 상속권을 갖는 것, 이 모든 건 내 선택에 맡길게. 강요하지 않을 거야. 준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이 마을 문고를 다시 열고 싶어요.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꿈꿨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걸 되살리는 게 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태주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돕겠어. 단순히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재건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준혁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그래. 같이 하자. 그날 이후 태주와 준혁은 일주일에 2번씩 문고를 찾았습니다. 태주는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직접 걸레를 들었죠. 아버지, 여기 유리창 금이 갔어요. 내가 갈아 끼울게. 유리 규격이 어떻게 돼? 준혁이 처음으로 태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주의 손이 잠시 멈췄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유리창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먼지를 털고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고 낡은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주의 진심의 준혁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한편 서울에서는 민정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설탐정 이만수가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죠. 사모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뭐래? 회장님과 강준혁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폐관된 문고에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고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업? 무슨 작업? 문고 재건 작업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 청소도 하시고. 말도 안 돼. 민정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인간이 저렇게까지 마음을 쏟다니. 민정이 핸드폰을 들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1시간 후 현우가 청담동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저 애한테 완전히 빠졌어.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직접 작업복 입고 청소까지 한대. 현우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그래. 우리가 빨리 손을 써야 해. 강준혁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현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이 답답하다는 듯 아들을 쳐다보았죠. 왜 대답을 안 해? 엄마, 나 며칠 전에 그 마을에 갔었어.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네가 왜 거기를 가? 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 궁금해서.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다리 위에서 땀 흘리면서 지붕 수리하는 거 봤어. 23년간 아버지랑 살면서 저런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래서 뭐? 모르겠어.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야.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지금 누구 편이야? 저 애가 들어오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알아.
근데 좀 생각해보자고.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다음에 얘기하자. 민정이 닫힌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죠. 2개월 후 성광그룹 본사 대회의실. 태주가 임시 주주총회와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오늘 2가지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성광문화재단 산하에 윤서영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둘째, 재단 부의사장으로 강준혁을 임명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손을 든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회장님, 강준혁이 누구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처 윤서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입니다. 서영의 선택을 존중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주가 손을 들어 기자들을 제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태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죠. 여보세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정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나랑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려? 상의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 내가 이혼 소송 걸 거야. 재산 분할 청구도 할 거고 주주대표 소송까지 갈 거야. 태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 하지만 준혁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태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기자회견 봤어요. 그래. 엄마는 화가 많이 났는데 저는 아버지 결정을 존중할게요. 태주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야, 고맙다. 준혁이 형이랑 제대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회되면 자리 만들어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태주는 한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17년간 유지해온 재혼 가정에 균열이 생기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었죠. 기자회견 한 달 후 경기도 외곽 마을에 새롭게 단장된 윤서영 도서관의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 200여 명과 취재진이 도서관 앞마당에 모였죠. 태주는 개관 준비 과정에서 단순히 자금만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건축 설계 회의에 참여하고 서영이 생전에 좋아했던 아이보리색 벽지와 원목 책장을 고집하며 세부 인테리어까지 챙겼죠. 도서관 입구에는 서영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녀가 생전에 즐겨 읽던 시 한 편이 동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태주가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2사람이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서영 선생님,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말순이 도서관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영 도서관이라는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서영이 이름이 저기 있네. 옆에 서 있던 마을 이장이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영 씨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게요. 병원에 누워서도 아이들 걱정만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말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순 어머니 축하드려요. 서영 씨가 치료비 아껴서 책 사던 거 아직도 기억나요. 태주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말순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말순이 한참 동안 태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서영이가 편지에서 당신을 용서했으니 나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요. 말순이 태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혁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죠. 서방님 일어나요.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이 처음으로 자신을 서방님이라고 불렀죠. 개관식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도 참석했습니다. 서영의 대학 시절 친구 박소연이 전국에서 서영을 기억하는 동문 30여 명을 모아 화환과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죠. 소연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준혁이구나. 엄마 많이 닮았네. 어머니 친구분이시죠? 동창회에서 아버지한테 말씀해 주신 분. 그래. 내 어머니가 대학 때 얼마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알아?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대학 시절 얘기는 많이 못 들었어요. 서영이는 도서관에서 맨날 책 읽었어. 내 아버지랑도 거기서 처음 만났고. 소연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둘이 진짜 사랑했어. 서영이가 이혼하고 나서도 내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눈물 글썽거렸거든.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서관 2층에는 서영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생전 사진들과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책들, 손때 묻은 독서 일지가 전시되어 있었죠. 준혁이 기념관을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죠. 이거 엄마가 맨날 읽어주던 책이야. 준혁이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준혁아, 이 나무처럼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태주와 준혁, 말순이 함께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죠. 가을 단풍이 물든 산길을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영이가 이 산을 좋아했어요. 맨날 준혁이 손잡고 산책하곤 했죠. 말순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얼마 후 소박한 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서영의 묘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 태주가 섰죠. 태주가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처의 무덤 앞에 선 것이었죠. 서영아, 늦었지만 왔어. 태주가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잘 보살필게. 약속해. 그리고 내 선택이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 이제야 알게 됐어. 용서해줘. 준혁이 아버지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버지랑 같이. 준혁이 비석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한 대로 아버지 원망 안 했어. 그리고 이제 화해했어. 엄마 기쁘지? 산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서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준혁이 처음으로 태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응. 엄마 편지에서 다음 생에는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이번 생에서라도 조금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태주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시작하자. 그 후 몇 달간 태주와 준혁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태주는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아 준혁과 함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죠. 자, 오늘은 회장님이 직접 읽어주실 거예요. 준혁이 아이들 앞에서 태주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어줄게요. 태주가 책을 펼쳤습니다. 서영이 준혁에게 읽어주던 바로 그 책이었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태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정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죠. 뭐라고요? 300억밖에 안 된다고요? 민정이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결혼 전에 작성해 두신 혼전 재산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모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재산은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17년을 같이 살았는데 소송보다 합의를 권유드립니다. 합의하시면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민정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합의는 무슨 합의? 끝까지 가겠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 준혁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성광그룹 경영전략실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회장님, 준혁 씨 인턴 배치건 어떻게 할까요? 정국이 물었습니다. 다른 신입들이랑 똑같이 해. 특별 대우하지 마. 알겠습니다. 준혁은 회장 아들이라는 꼬리표 대신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며 매일 첫 출근하고 마지막 퇴근했습니다. 강준혁 씨, 이 보고서 다시 검토해 볼래요? 팀장이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일하는 준혁의 모습에 동료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진짜 회장님 아들 맞아? 맞대. 근데 일하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니야. 준혁의 성실함은 곧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ESG 경영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서 탁월한 분석력을 보여주었죠. 이번 보고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야? 임원회의에서 한 상무가 물었습니다. 경영전략실 인턴 강준혁 씨입니다. 인턴이 이 정도 실력이라고? 정식 채용 검토해봐. 그해 연말 성광그룹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태주가 단상에 올랐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태주가 손짓하자 준혁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장남 강준혁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지켜보던 현우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죠. 적대감 대신 담담한 얼굴로 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무식이 끝난 후 현우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준혁이 멈춰 섰습니다. 현우가 처음으로 자신을 형이라고 불렀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형 존재가 불편하고 화가 났어요. 알아. 근데 지난 몇 달간 많이 생각했어요. 현우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형이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23년간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웃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준혁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에서 형을 적대시했던 거 부끄러워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됐어. 지난 일이야. 현우가 고개를 들어 준혁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를 했죠. 앞으로 엄마가 무슨 일을 꾸미더라도 나는 동조 안 할게요. 형제로서 잘 지내보자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지내보자.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주의 57세 생일날 윤서영 도서관에서 소박한 생일 파티가 열렸죠. 말순과 준혁 그리고 현우까지 참석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케이크 촛불을 켰죠. 아버지, 촛불 불어요. 준혁이 케이크를 태주 앞으로 밀었습니다. 소원 빌어야지.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주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불었죠. 무슨 소원 빌었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더라. 태주가 웃으며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두 아들과 함께하는 생일이었죠. 파티 도중 준혁이 태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연락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존중해요. 근데 이제는 제 선택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어요. 태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아, 제가 직접 결정한 거예요. 엄마도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더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태주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 고맙다. 말순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네. 파티가 끝나고 2주 후 성광그룹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국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영호 부회장이 사회이사들과 연합해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신임 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호가? 최영호는 태주의 30년 지기 동지였습니다. 함께 성광그룹을 키워온 인물이었죠. 이사회에서 최근 1년간 회장님이 개인사에 치중했다며 경영 공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12% 하락했다는 자료도 제시했고요. 태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우가 누구야? 조사 중입니다만 사모님과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태주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SUV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죠.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혁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쓰러진 준혁 주변으로 피가 번졌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SUV는 그대로 도주해 버렸죠. 병원 응급실. 태주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어디 있어? 간호사가 태주를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피투성이가 된 준혁이 누워 있었죠. 태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죠. 준혁아, 준혁아. 의료진이 급히 준혁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오른쪽 다리 복합골절이고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습니다.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태주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정국이 다가와 보고했죠. 회장님,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사고 차량이 도주했는데 번호판이 3일 전 도난 신고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고 전에 준혁 씨 출근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30분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주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배우를 철저히 파헤쳐 준혁이 수술실에 들어간 사이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영우가 태주의 부재를 틈타 신임 투표를 강행하려 했죠. 회장 부재 시 중요 안건 의결은 정관 위반입니다. 태주 측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상황이니 예외로 해야지. 최영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우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죠.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성광그룹 주식 3%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최영우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도련님,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현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이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프로젝터에 증거 자료가 떴죠. 이건 제 어머니 한민정이 최영우 부회장에게 보낸 금전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입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내용이 떴습니다. 태주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면 당신이 새 회장이 되고 내 이혼 소송도 유리해진다. 현우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세요. 그 애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형 준혁의 교통사고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원본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중립파 이사들이 최영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신임 투표 안건을 철회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영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부회장직 사퇴하겠습니다. 최영우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우가 정국에게 메시지 자료를 건넸습니다. 경찰에 넘겨주세요. 어머니가 형 사고에 관여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정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가 이사회장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우의 어깨가 떨렸죠. 친어머니를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윤서영은 19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127통의 편지에는 단 한 줄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담겨 있었죠. 태주는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의 침묵이 분노가 아니라 배려였다는 것을, 연락하지 않은 것이 포기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조용한 법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상대방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 서영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아들 준혁은 어머니의 뜻대로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